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가운데 피치사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우는 122포인트, 1.2% 떨어져 1136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일 급등했던 유럽도 미국의 소비지수가 예상을 밑돈다는 결과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일 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독일만 강보합에 끝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유럽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0.8%, 58센트 내려 배럴당 74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지난달 예상 밖으로 전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5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59.7을 기록해 지수 50을 상회함으로써 8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그 전날 2.8% 이상 급등한 것에 마치 체하기로 한 듯이 유럽 증시가 그리고 뉴욕 증시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다우는 120포인트 이상이나 빠졌는데요. 소비 지출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다우가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월간 단위로는 한 70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스페인이 문제군요. 뉴욕 증시 마감 주말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뉴욕 증시는 개장 전에 경제지표 부진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좀 안 좋게 나왔고 5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발표됐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피치사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 및 유럽 증시도 좀 밀렸는데요. 네. 일단 그 내용들이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고 해서 지수가 낙폭을 좀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이 우리나라 따지면 현충일이거든요. 네. 메모리얼 데이라서.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밀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문제인 북한의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의 발언. 그러니까 천안함 조사 결과 날조됐다. 이런 내용이 좀 하면서 네. 투자 심리가 유출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악재도 있었고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은 괴롭혔던 것 같고 휴일 앞두고 하필이면 스페인 악재가 터지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 얘기는 차후로 미뤄보고요. 굵직하게 나왔었던 지표 한 두서 가지 정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이미 공개가 돼서 뉴욕 증시를 하락 출발시켰던 지표 가장 먼저 미국의 4월 소비 지출을 좀 볼 텐데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국면을 이어오다가 이번 4월은 전월과 변함이 없었다면서요. 증가세가 그러니까 멈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미국 지표는 이제 월 단위로 증가세를 나타나는데 일단 소비 지출이 전월 그러니까 3월달 0.3% 증가했는데요. 그보다 네. 늘어난 게 없어서 일단은 똑같이 나와가지고 기대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이 4월에는 0.4%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소비 지출 증가율은 전월과 똑같이 나와가지고 일단 소득 증가세 이상 소비하는 미국인들이 4월 이후 어떤 불안한 조짐을 반영해서 신중한 자세로 견제하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은 0.4% 정도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지만 개인의 소비 지출은 지금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춰섰다라는 말씀이신데 준비하신 차트를 좀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예.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8월달, 6월달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연 단위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약간 꺾이는 분위기고요. 월 단위로 보게 되면은 좀 이번 달도 증가세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비 지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큰 그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인데, 연 단위로는 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계속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확장 구조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소비는 일단은 소비 심리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월 단위로 저번 달과 3월 달과 4월 달이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월 달 대비 4월 달이 증가한 게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한편 4월에 저축률은 뭐 1월 이후 최고인 3.6%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 줄어든 것이 상대적으로 저축률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또 다르게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요. 5월 시카고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역시 예상치에는 밑도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상치는 62를 예상을 했는데요. 발표치는 59.7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50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차트의 이제 그 상승 각도가 50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그게 상승 각도가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상은 62 정도 예상했는데 59.7 나와서 일단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그 높이가 높아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소비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가 만족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가파르게 올라갔던 차트의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시카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시게 되면 앞에 말씀 보셨던 그 소비 지출 그래프랑 비슷하게 연 단위로는 뭐 45도 각도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그림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올라가는 데는 보이고 있는데요. 월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전월이 좀 그러니까 전월이 훨씬 높고 5월 달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내용을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미국 소비 지출 증가세가 이제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져서 일단은 분위기로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에 대비 1.2%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환경 자체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4월 소비 지출 그리고 미국의 5월 시카고 PMI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괜찮은 지표가 하나 또 더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진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5월 달 지표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괜찮았어요. 예, 예상치가 73.3이었고요. 이전치가 73.3이었는데 예상 범위는 71에서 74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치가 이제 73.6이 나와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축률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도 조금 늘어나는 편인데 지출은 좀 줄이는 편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번 달 3, 4월 달 조심한다는 얘기가 이제 유로존 문제랑 최근에는 이제 한반도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인들의 투자 심리, 그러니까 원래 소득보다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국민 그런 특성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앞으로 유로존 문제 해결 관련 그 분위기를 추세를 봐서 소비자들이 좀 지출을 더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지출을 이제 늘려야지 그게 생산이 유발돼서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점으로 앞으로도 포인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유럽의 뭐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5월 소비 심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표들은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는 뭐 지표의 영향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예,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요. 스페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일에 스페인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좀 스페인이 어느 정도 잘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법도 한데도 결국 피치사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3년도부터 스페인이 AAA 등급을 부여하다가 이번에 네. 이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됐었는데 28일 날 저기 스탠다드 앤 퓨어스에서 스페인 등급을 AA 플러스에서 AA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별다른 내용이 솔직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조정 이후로 이제 그쳐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이 됐고요. 네. 스페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왜 강등이 된 건가요? 일단
그 유로화 사용 16개국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재정 적자를 갖고 있고 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이제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을 넘어가지 않나 이런 문제로 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또 그의 배경 또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 국제 신용 평가 회사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엄격히 발동이 돼서 스페인 문제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결국에는 스페인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서서 지난달 말에는 스탠다드앤푸어스사가 이미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끌어내린 바 있고요. 이번에는 피치사가 또 나머지 하나의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마저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페인의 근데 신용 등급은 한 단계 강등이 됐지만 사실 앞서서 그리스는 신용등급을 2단계 한꺼번에 강등 당한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었는데 한 단계 강등이었는데다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부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로존 핵심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로존 내용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그 리스크 부각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진 거는 최근 한 1, 2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변수들이 완화가 되면 지수의 상승 요인이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면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내용들 결론적으로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유로존의 정치적 특성상 대규모 구제안이 일단 가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PIGS 이쪽 그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위험은 일단은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문제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래될 경우에는 실제로 실제 경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정확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중심국 실질 경제는 일단 건전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IMF 때 우리가 대응을 했듯이 국민들이 좀 근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PIGS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은 네. 일단 그리스도 일단 지원책이 나와서 당장은 낮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일단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가능성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7,500억 유로 패키지가 저번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구체 매입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디폴트 위험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냐? 과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네. 그 대출해준 그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갖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없어지는데 네. 대출이 많다 보면 이자가 또 커지어서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예. 예전에 2001년도 아르헨티나가 이제 820억 달러 규모 디폴트 맞았을 때 투자자들은 30%만 건졌고요. 예. 러시아, 그러니까 1998년도에는 5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퓨어드스는 이제 그리스 문제 좀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원금의 30%에서 50%밖에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 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수가 좀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유로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게 관점이다. 예. 그래서 장기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좀 안 좋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 불안한 내용들, 그러니까 채무조정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악재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픽스 이른바 불리는 국가들의 어떤 그 디폴트 가능성까지 한번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리스에서 시작한 남유럽 재정 위기였는데 이것이 유로존 전체로 지금 확산이 돼서 규모 자체도 좀 커졌고 이것이 또한 미국의 경제를 또 심지어는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마저도 함께 동반해서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의 어떤 빚을 정부 쪽으로 또 지어지게 만들어졌었고 이것이 다시금 어떤 실물로 또 금융권으로까지 번지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유럽의 남유럽 그 재정위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동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디폴트 가능성 부분도 있지만 유로화의 급락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화가 반등했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은 그래봤자 1.23달러대 정도이고요. 심심치 않게 4년의 최저치 뭐 해서 1.2달러대까지도 밀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말에 차이나 데일리
켈리가 말한 것인데요. 약한 유로화가 오히려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로가 약세로 흘러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논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유럽의 문제는 국가가 빚이 많다는 거고요. 네. 국가가 그 빚을 회수하려면 일단 경상수지 흑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경상수지가 흑지가 나오는데 가장 그 경제학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환율 약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될수록 반대로 이제 기축통화가 이제 우리 달러, 유로화, 예너인데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경쟁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랑 도와주는 분위기인데 그쪽도 네. 수익이 좀 늘어나게 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남유럽 국가들도 일단 그 유로화 약세면서 수출이나 일단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좀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조정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유로화 약세가 유로화한테는 좋게 되고 이게 글로벌 위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유로화 약세가 유로존 일부 국가였던 수출 호조로 이어지게 되면 유럽 경제를 오히려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도 좀 보고 싶은데요. 주요국 증시 보니까 혼조로 끝났고 독일만 강보합 정도로 사실 그 전에 이 거래일 정도는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계속 겹치는데요. 리스크 문제, 유로화 등 불안 심리 때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고 유럽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등급까지 내렸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나올 거는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상품 쪽도 한번 들여다보죠. 아무래도 스페인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좀 주춤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값의 움직임, 또 유로화가 분명 꺼졌을 텐데 달러 인덱스는 어디까지 올랐는지 상품 쪽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외환과 더불어서요. 예, 그래서 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됐고요. 네.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보셨나요? 네. 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저희가 방송할 때 80달러 넘었다, 73.9달러까지 좀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일수록 일단 상품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동해서 골드, 그러니까 금값은 돌반지 가격은 뭐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까지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5월에는 sell May and go away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5월엔 팔아라고 했는데 뉴욕 증시 돌아보니 5월은 정말 최악의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이후에 5월달 한 달 동안 지수 하락폭이 뭐 가장 컸다. 이런 아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6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 미모리얼 데이라서 오늘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게 되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또한 중요한 지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비농업 고용 부분 54만 건의 이제 그 증가될 거 예상되는 고용 보고서인데요. 네. 일단 고용 보고서가 좀 좋아져야지 유럽 문제 불안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일단 확장 국면을 갖고 그렇게 힘을 입어서 일단 그 글로벌 증시가 좋아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거는 5일 금요일 4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주목해야 하고요. 그 외로 이제 그 건설 지출, 잠정 주택 판매, 공장 주문 등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밖에도 ISM 제조업 지수 또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니까 ISM 지수도 고용 지표 등등과 더불어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발 위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뉴욕 증시 이번에 지표가 잘 나오면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유럽발 위기 때문에 심리도 좋지 못한데 지표마저 좋지 않다라면 더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가 무엇보다 관건이 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오늘 밤 휴장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4거래일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1620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 사주면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것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글로벌 증시가 어째 불안합니다. 오늘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런지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럽 쪽도 좀 주춤했던 것이 오늘 반등세를 또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예. 요즘에 주말만 되면 미국에서 해외 증시에서 좀 이렇게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네. 좀 이렇게 해외 증시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투자자들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피치사의 신용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나왔지만은 네. 이렇게 그 스페인의 이제 경제 규모나 재정 적자 규모가 이제 그리스보다는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성 뉴스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지난달에도 한번 다른 그 S&P가 했었고요. 네. 그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뉴스가 여러 번 나오면서 추가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뉴스가 있고 심지어 지금 무디스가 또 한 번 하향 조정할 거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영향은 좀 미치겠지만은 그 지난번과 같은 급락이라든지 패닉과 예. 같은 그런 상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주 이제 보셨지만은 저희가 1530선까지 그 패닉에 의해서 빠졌다가 금방 또 지난주에 1620선까지 이렇게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빠르게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저희 국내 증시에서 그 튼튼한 체력 바탕이 좀 돼 있고요. 또한 1530선까지 한번 빠졌던 경험이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학습 효과로 반영을 해서 지수가 1600 이하로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렇게 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심리적인 효과를 좀 가져다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중에 1520선대까지도 1523까지 갔다가 이제 1622, 거의 한 사흘 만에 100포인트가량 빠르게 끌어올린 우리 코스피인데 주말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크게 또 출렁거리진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급하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좀 시장의 충격이 스페인 때문에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보면 저희 증시가 갭하락과 갭상승을 지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초반에 북한발 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1600선을 깨면서 네. 그 1600에서 1585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저 증시가 장중에 7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세에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주후 환경에 그런 개파락은 이제 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 전에 보면은 이제 또 1645포인트에서 한번 개파락이 나왔고요. 네. 그 전날 금요일 날 또 1685포인트에서 또 개파락이 한 번씩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시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려면은 이런 그 개파락을 보통 이렇게 메우면서 예. 추세가 전환이 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일단 그 1645포인트 선을 개파락을 메꿀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장중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640으로 메꾸고 1650선까지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네. 일정 부분 이제는 지수가 1500선 초반에서 저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상승 분위기에 계속해서 편승을 한다면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맞물려 있는 1650 이 정도의 안착을 하는지 여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것을 뚫으면 더한 상승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열흘 만에 아주 소폭이나마 막판에 거두 순매수해줬다. 이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장 막판에 약간씩 사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 지난 이제 5월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6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융감독원 이제 주중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약 매도 자금의 58% 정도가 유럽계 단기성 자금인 걸로 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오히려 장기 자금이고 국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은 한 2천억 정도 많이 매도로 팔지 않은. 한 3%대로 이렇게 적게 나왔고요. 네. 오히려 지금 뉴스에 의하면은 국내 채권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유럽계 자금이 매수를 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가 추세적인 경기 하향에 초점을 맞춰서 매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위험 자산인 그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뭐 저희 나라 황금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자금을 빼가는. 예. 그런 걸로 일단은 뭐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OECD에서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였고 일단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기 회복도 빠르고 네. 강세를 기록하는 나라가 보면 미국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보다는 워낙에 그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계 자금 매도 강도만 좀 완화된다 하면은 네. 저희 나라가 가장 먼저 상승 추세를 그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 같은 순매수세를 연속적으로 또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환율이 또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스페인 신용등 강등 때문에 다시 1,200원대로 급등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거든요.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싼 시점이긴 한데 말이죠. 일단 스페인발 악재를 안고 있는 오늘 아침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오늘 일단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니까 60일 이평선 추세 깨지 않는 그런 종목들 좀 주도주나 그런 실적 호전 섹터에 들어가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추세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뭐 2005년, 6년, 7년도에 그 중국 관련주들이 한 3년여간 이렇게 시세를 이끌면서 그런 뭐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기존 주도주였던 그런 IT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그 주도주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60일 이동평균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네. 60일 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그 보면은 이런 추세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2분기에도 실적이 그런 IT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좋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또 향후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들 종목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현대모비스가 상장 이래 19만 9천 원, 네. 상장 이래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신고가. 예. 네. 기아차도 종합지수는 한 10% 가까이 빠졌지만은 지금 지난번 고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그다음에 LED의 대표 주자였던 삼성전기 네.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그 여전히 그런 그 기존 주도주가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7월 정도면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이 사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6월 증시 전망을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프리어닝 시즌이 거의 6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초점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6월에는 조금 사줬으면 싶은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도 안고 있는 6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6월 한 중순경에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뭐 만약 편입이 결정이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뭐 G20 그 주요국 회담도 6월 그 26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6월 중순 지나면서 이런 그 하락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또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이와 또 연관되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것이 한 6월 한 10일대 정도 중반 정도에는 확실히 결정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종목으로 저희가 세종공업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IT 자동차 얘기는 계속해 오고 계시거든요. 예, 예. 뭐 지난주에 이제 세종공업 만도도 뭐 신고가 기록했다 했고 세종업도 단기 목표치했던 뭐 11,900원대까지는 갔다가 네. 다시 좀 밀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재료가 사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국산화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국산화의 그 수혜주인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1981년도에 설립한 이래로 전자재료 부문에만 집중해온 그 전자재료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PDP 격벽 재료, 그다음에 전극 재료, 그다음에 전자파 차폐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 작년서부터 PDP TV가 네. 좀 안 팔리고 예. LCD, LED TV가 팔리면서 이제 성장성의 그 정체를 가져오면서 실적도 좀 나빠지고 주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회사인데 네.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그 3D TV 분야라는 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3D TV 분야로 글로벌 1위 부문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PDP용 TV가 각광을 다시 재관심을 받았죠. 받기 예. 시작하면서 그 PDP용 격벽 재료라든지 전자 재료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한 그 LED TV들이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그 삼성 전기가 MLCC가 네.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예. 이 회사가 그 삼성 전기 MLCC를 위주 임가공을 받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 MLCC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를 지금 개발을 해서 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양산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두고 있고요. 또한 그 삼성그룹이 이번에 태양전지에 또 진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를 사실 PDP용 전자재료에서 조금맣게 노하우를 바뀌면은 그런 PDP용 아니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신성홀딩스한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중국 업체로 지금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LED용가 많이 팔리는데요. 그 LED용 형광체가 2007년도에 LG화학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한 2년 동안 그 노하우를 취득을 하고 공장 설비를 증설한 이후에 이제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예. 그 판매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대 뭐 이렇게 좀 밀리다가 지금 13,000원대 근처까지 바짝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이 추세로 계속해서 한 반 정도는 하락폭을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전 고점도 뚫을 수 있을런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예, 예.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일단 뭐 차트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서 보면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로 전형적인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 저점과 고점이 만약에 낮아지면은 이 추세가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저점과 그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형태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지금 12,800원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수급 동향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한 8만 주 정도 네.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는 지금 오늘 뭐 미국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2,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지난번 지금 14,750원까지 갔었던 그 15,000원 근처를 1차 목표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손절매는 뭐 이제 짧게 이럴 대응을 때 하셔서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사실은 뭐 제 보기에는 손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주시라는 게 또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최근에 그 3일간 반등폭의 중앙선이었던 그 한 11,800원 정도 에서 그러니까 10,000원 초반에서 지금 12,800원이기 때문에 한 11,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주전자 재료 차트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한중일 삼국 정상들이 모여 천안함 사태에 공동 대처키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보복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하락했던 개별 공시지가가 올해는 전국 평균 3% 이상 오르며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주가 급락으로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여의치 않을 땐 단독으로라도 대우건설을 인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 또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물한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네요. 은행의 선물한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대신 선물한 거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차액 결제 선물한 즉 NDF 시장에 대해선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6월로 접어들게 되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과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6월 4일부터 이틀 동안은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요. 이 밖에 산업활동 동향, 무역 수지 등 국내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제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기에선 천안함 사태 관련 논의도 있었고 또 3국 간 FTA 체결에 관한 얘기도 오갔다고 들었는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이 대통령이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말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참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슈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중일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중일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보면요. 네. 삼국 정상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에 지속 협의하고요. 네. 또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합의문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태도로 인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문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지적하신 대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동시에 이제 북한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는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게 한중일 FTA도 논의됐습니다. 네. 지난번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3개국 정상은 금년에 이제 3개국 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고요. 3국 간 FTA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3국 간 FTA 추진 등 협력 강화를 담은 로드맵 비전 2020도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번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로는 3개국 정상이 연내 3개국 투자협정을 체결하고요. 또 3개국 정상이 3개국 FTA 합의한 점, 네. 이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하루 앞서서는요, 이 원자바 총리가 국내 경제계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자바 총리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자바 총리가 상당히 한국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간담회에서 원자바 총리는 국내 기업들이 여러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 같은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 기업에게는 내국인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한국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추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도록 힘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현재 중국이 대만과 양안 관계 개선에 많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대만 끌어안게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 기업 특별 대우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삼성, LG, 현대차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간담회에 참석했거든요. 네. 원자바오 총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재밌는 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예, 있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베이징 제3공장 설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 및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네. 또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중국 내 LG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장 설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네. 또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2의 삼성을 중국에 건설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고요. 네. 포스코 정규장 회장은 중국이 친환경 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강덕수 STS 그룹 회장도 원 총리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는데요. 중국이 워낙 크는 시장이고 중국 내 최고 실력자인 원자바이오 총리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재계 주요 총수들이 초출동해가지고 한마디로 눈도장을 찍게 바빴다 이런 설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원자바이오 총리의 간담회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협조 요청이 분물했었는데 원자보 총리는 내국인 대우로 화답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와 같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가요. 올해 전국 평균 3%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는 그 전국의 땅값을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땅값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땅을 사고 팔 때, 보유할 때 그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네. 그 전국 평균으로는 올해 공시지가가 그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3.04% 올랐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요, 그 인천이 한 4.49%, 서울이 그 3.97%, 뭐 경기도 3.13% 승이었는데요. 네. 뭐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뭐 2006년 이후 크게 뛰다가 2009년이죠. 2009년 크게 감소했는데요. 네. 뭐 2006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한 18.5%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07년에는 11.61%, 2008년에는 10.05% 상승했는데요. 네. 아마도 이변은 그 땅값의 상승하고 그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그 마이너스 0.81% 하락했고 올해는 다시 3.03%가 올랐는데요. 아마도 올해 오른 건 아마 그 현재 그 보금자리 주택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 위주로 땅값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세부담은 개별 공시지가 평균 3% 상승했기 때문에요. 크게 늘어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3%라는 거는 뭐 그만큼 하락한 지역도 많고 오른 지역도 많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락한 지역이 더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뭐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토지 종부세 대상이거나 그 보금자리 그 개별 그 땅값이 오른 지역을 갖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은 네. 올해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지역. 그렇죠, 그래요.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요, 재무적 투자자, 즉 FI 없이 단독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온 얘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유성 산업은행 행장이 그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지면서요, 좀 네.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민 행장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은 뭐 대우건설 주가 급락으로 그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여의치 않을 때는 네. 그 산은이 단독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그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언했고요. 네. 덧붙여서 뭐 대우건설 주식을 그 주당 1만 8천 원에 사들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유성 행장의 발언을 보면은 일단은 그 6월 중순이면은 대우건설 인수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요. 네. 늦어도 8월까지는 그 산은이 인수 작업을 완료해서 그 경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또 민 행장의 발언은 뭐 자금은 충분하다. 이런 발언까지 덧붙였는데요. 만약에 산은의 대우건설 그 인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요. 뭐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도 좀 네.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 선물한 거래 규제에 대한 방향이 점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NDF 시장은 놔두고 선물한 거래 규모 자체를 좀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그 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는데요. 아마 그 조만간 이제 세부적인 그 선물한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을 보면요. 일단은 그 은행의 그 선물한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네. 즉 은행의 그 선물한 포지션 제한을 둬서 그 이제 그만큼 선물한을 매입할 수 없게 한다는 거고요. 가장 관심을 끄게 NDF 시장인데요. 네. NDF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NDF 규제에 나섰다가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큰 사례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NDF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네. 덧붙여서 뭐 정부는 지금 그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차익 규제하고요. 네. 은행세 도입 등도 그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으로 그리고 선물안의 어떤 거래 규제가 총량을 좀 묶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말미쯤엔요, 드디어 G20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를 포함해서 이번 주 많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국내 주요 일정 끝으로 챙겨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아마 부산에서 열리는 그 주20개국 그 총회가 그 회의가 가장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네. 또 그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됩니다. 또 6.2 지방선거도 그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주요 일자별로 보면요. 그 31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그 산업활동 동향은 9개월째 그 지표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가 키포인트고요. 또 31일에는 한국은행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금감원에서 3월 말 국내은행의 BRC 비율도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또 6월 1일에는 지식경제부가 5월 무역수지를 발표하는데요. 이번 5월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하는데요. 5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2%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2일에는 아마 6.2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한국은행에서 5월 말 외환 보유액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 정부가 외환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환 시장에 많이 개입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이 감소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4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하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회의인데요. 아마 이날 회의에서는 남유럽 위기, 국제 신용평가사 규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 같고요. 또 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1사분기 우리나라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네. 당장 오늘은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게 되네요. 이 지표부터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유로 표시 채권 팔지 않는다라는 소식에 280포인트 이상이나 급등했었던 다우. 그러나 주말엔 다시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피치사로부터 흘러나오면서 100포인트 이상, 12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경제 지표 또한 내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악재가 많았던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때문에 5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참 잔인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달이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없었다라고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유럽도 분위기는 좀 좋지 못했었고 이틀 연속 급등했던 데 따른 매물도 유럽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간밤에 메모리얼 데이 관련해서 휴장에 문을 열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증시가 일단 스페인 악재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10거래일 만에 매수를 해주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설까요?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